예, 경찰이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3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경궁 김씨 사건 얘기하겠습니다. 이 트위터의 계정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여경 씨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어제 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글쎄요, 뭐 수사 기간 검찰에 넘어갔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뭐 박차를 가한다. 오늘 이정열 판사도 이제 고발인 신문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자체를 이재명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지조차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하죠. 사실은 이제 그 해경궁 김 씨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트위터의 정의를 위하여란가래요. 그 이름으로 트위터를 썼지만 거기에 과연 정말로 당시에 예비경선 과정에서 뭐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문준용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그 계정 주인이 정말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김희경 씨냐 이거를 밝히면 되는데 그거를 밝히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지난 6개월 가까이 동안 수사를 하면서 4만여 개가 넘는 트위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봤었고 또 1차적으로 이 김혜경 씨가 그 트위터 주인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역시 많은 정황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까지 많다라면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다 겹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이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나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것이 정황 증거다 보니까 또 하나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 제기가 또 들어보면 이 부분도 뭐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글자가 들어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결론이 날 만한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서 동일인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도 좀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또 캡처해서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 캡처해서 올릴 이유가 있냐. 원본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계속 두 군데 올리면 되지. 왜 굳이 캡처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뭐 관심이 있어서 관계가 맺은 사람이 사진을 올려서 좋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운받아서 자기가 또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같은 동일 인물이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나 경찰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각각 다른 3개의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으니 이거 자체는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양측 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여러 개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금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휴대전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경찰이 제시하라고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경찰은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4월쯤에 이 사실이 처음 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공교롭게도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가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온갖 뭐 비난의 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오니까 우리가 전화를 아예 통째로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해요. 어떤 부분이면 전화번호만 바꿔도 되는 것인데 기계까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어쨌든 또 그 과정에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 기계는 공기계로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두고 아예 지금 전화기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 측에서는 그럴 거였으면은 왜 이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라고 또 경찰서는 반박을 하니까 아니 그럼 애초에 요구를 했으면 우리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설명이 되는데 다만 경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라고 해서 왜 그걸 원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게 뭔가 마치 그거를 요구할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처럼 또 말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사의 기법상 그리고 재판을 준비한다는 상황에서 조금 감춰놓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에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거고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또 여러 가지 일파만파 해석을 낳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다 좀 밝히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폰의 행방, 최 교수님 어디 있다 보세요. 지금 이제 나중에 검찰에서 이걸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폐기한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글쎄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어디다 그러니까요. 두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건지.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두 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 바꾸고 예. 아이폰을 한 번 더 바꿨으니까.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있는 아이폰의 예,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이게 어디로 사라졌다, 뭐 사라졌다는 표현보다는 폐기했단 말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표현했어요. 예, 예. 뭐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제출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또 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뭐 없애겠죠. 만약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경찰이 이미 이거를 미리 이걸 압수했다고 하면 포렌식을 통해서 뭔가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기를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혹시나 갖고 있었더라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파기를 하든지 뭐 없애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를 한다 한들 이 전화기 찾을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일각에서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는 있다고 하면 내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본인들 입장이 맞다고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놔서 검사에서 아무런 그게 안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본인이 명백하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예. 방법이 될 텐데 내놓지 않는 걸 보면 진짜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랄까요. 모두 다 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혐의 없다, 한쪽은 혐의가 많다. 그 증거들이 또 차고 넘친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는 이제 나중에 재판 기소 이후에 충분히 낼 만한 스모킹 건들이 더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요. 이런 거죠. 정말로 그때 가서 냈었을 때 반박이 불가능한 자료라면 지금 안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내놓는 것과 재판 당시에 나누는 게 뭐가 다를까. 재판 때 내놨을 때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전략이라면 예. 탄핵이 아예 불가능한 증거는 아니란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찰의 얘기가 마치 속내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면 그것도 이게 확실한 100% 객관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이걸 뭐 재판 준비한다, 뭐 결정적으로 나중에 감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혹이 드는 거죠.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네. 공은 이제 검찰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지금 나온 증거를 보면 사실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찰이 여러 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일정 부분 했고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로 보냈는데 검찰이 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도 있고 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무게감이나 어떤 이슈화를 보면 검찰이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검찰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나요? 이 선거법이잖아요. 예. 뭐 재정 신청이랄지 이런 거 가능해요? 무슨 어떤 검찰이 만약에 예, 불기소를 예. 해버렸을 예, 경우에 예, 예. 그거는 뭐 일반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제초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소시효 6개월이라는 게 아예 기소를 그때가 넘기면 못한다는 거지만 기소 한 번 이루어진다면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다뤄볼게요. 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전직 대법관 아닙니까? 네. 전직 대법관이 구속된 사례도 없고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지금 가장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이번에 추가 조사 얘기도 나옵니다. 예. 추가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됐죠. 예. 그리고 당시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때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를 했고 다른 어떤 법원행정처 차장들보다도 가장 많이 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관 사찰 부분도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난은 많이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많은데 이 공보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이 3억 5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사실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이름이 10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라서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법관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간다는 건 크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조사의 방점은 사실은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느냐 마느냐의 조사가 있는 거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철은 이미 내부적으로 굳어져 있는 게 지시를 아닌가. 받고 했느냐, 예, 뭔가.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를 추가적으로 밝히는 거지 박 전 대법관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과 상관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절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박병대 대법관도 뭐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검찰이 마지막으로 정말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전 대법원장을 목표로 해서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소환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여러 그 구속 관련된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이 박병대 대법관이 가장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 박병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해서 지시를 내렸고 임종원 전 차장이 실무적으로 그걸 실행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지금 박병대 지금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모했다는 점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참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중요한 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은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건데 어쨌든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쪽에 내에서는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법관들이 스스로를 탄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탄핵할 권한이 법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국회 우리를 좀 탄핵해 주세요라고 법원이 스스로 요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적 결정력 여부를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헌헌법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우연찮게 뭐 48년 그때 해방 당시부터 한 80년대까지 법조계의 역사를 쭉 다룬 책을 최근에 봤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로부터 법관들, 검찰이 자유롭기 위한 역사였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정치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다라는 게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장하는 쪽으로 갔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죠?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정치권으로 오히려 더 기웃기웃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들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종아리를 회초를 맞아야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사법부가 독립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국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강제성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대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게 있다라고 법원에서 어제 보는 거죠. 결과가 오늘 이제 전자 메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결과가 이제 105명이 참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53명 찬성이요. 근데 기권하고 반대를 포함하면 52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찬반이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대쪽도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제공한 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또 법관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은 차이라 하더라도 또는 뭐 기권을 빼면 52대 43이잖아요. 이 숫자로 결국 통과가 되게 된 것은 그만큼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세요.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을 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해서 정부와 결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재판 상담도 해주고 재판 거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판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본인의 명예도 함께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 또 어떤 그 간절함 이런 부분이 저는 묻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3명이나 되는 법관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사 탄핵안이 역대 한 2번 정도의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은 없었잖아요. 사실상 된 적은 없어 보이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겁니까? 가능성 일단 이제 절차는 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해당 판사는 직무 정지가 되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실 절차는 숫자만 조금 줄어들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그때도 반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일단 정치권 내에서도 찬성을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대하는 당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뭐 3분의 1 통과,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이 뭐 발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통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건 평화민주당이나 민평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애매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 이제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국회 측 어떤 대리인으로 누가 나가야 되는 법사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자유한국당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 정책 파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헌재가 과연 그러면 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나 9명, 6명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판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결과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산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통과가 된다. 국회에서만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헌재에서 완전히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사들에 대한 명예는 이미 정지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의미 있는 절차다. 그게 통과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판사들이나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치권 입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오늘 오전 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많은 분들 이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공동 공갈 그리고 공동 상해죄가 추가로 이 가해 학생들에 됐더라고요. 왜 이게 추가된 겁니까? 일단 이 가해 학생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기 이전에도 또 폭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공원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전자담배 같은 걸 또 빼앗겼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갈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옷에 피가 묻을 정도로까지 많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동 상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피해 학생이 입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을 해서 또 한 번 공분을 샀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어떤 혐의였죠? 그 절도죄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지금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지열 변호사 말씀 공동 공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전자담배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유인해서 옥상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고 두 번째 패딩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압박을 해가지고 재물을 공여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패딩도 저는 그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패딩을 입고 나오면서 그걸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집 앞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꿔 입은 게 아니라 공원에서 무릎 꿇혀서 엄청나게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실제 그 옥상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반팔 옷만 입고 있었대요. 패딩을 뺏기고 나서.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담배를 뺏어서 데리고 간 것도 그렇고 또 패딩 점퍼 같은 것도 뺏어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것 자체가 공동 공갈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더 이제 황당하고 더 좀 화가 나는 것은 이 두 남학생이, 그러니까 가해자 남학생이 SNS상에서 이 범죄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면서 이게 더 이제 공분을 사는 거죠. 그럼 예. 패딩 입고는 또 공분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예. 입고 어떻게 또 경찰에 출석을 합니까? 예. 그것도 보면 물론 뭐 청소년이니까 생각이 짧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화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10대들의 범죄인데요. 오늘 뭐 현장 검증도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 걸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이 소년법에 이게 접촉이 되나요?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뭐 폐지까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적용을 할 수밖에 없죠. 설령 폐지를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이 있었던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거지 나중에 바뀐 법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14세라서 형사처벌 대상 자체는 됩니다. 하지만 역시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